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죠. 처맞기 전까지는. 오늘은 영국 최악의 패전으로 불리며 전쟁사 최악의 삽질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갈리폴리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겁니다. 자, 이야기는 1813년부터 1907년까지 남하하려는 러시아와 이를 저지하려는 영국이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는 동안 영국이 급부상해 공공의 적이 되자 영국과 러시아가 경쟁을 끝내고 독일과 대항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하던 오스만은 국력이 쇠퇴해 유럽의 환자 혹은 빈사 상태의 환자라는 별명을 얻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스만은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 영국에게서는 전함을 사고 프랑스에게서는 돈을 빌리고 독일에게서는 군사 고문단을 파견받아서 육군의 근대화를 진행하며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름 여기저기서 이득을 챙기는 외교라고 생각했겠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세 나라의 입장에서는 단물만 쪽쪽 빨고 있는 오스만이 꼴보기 싫었겠죠. 그리고 이 미묘한 신경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심화되는데,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 후 오스만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하필이면 서유럽의 영국, 프랑스와 흑해를 거쳐 러시아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오스만의 중요성이 커진 겁니다. 그러자 오스만 내에서도 중립을 계속 지킬 것인지 전쟁에 참가할 것인지, 전쟁에 참가를 할 거라면 어느 편에 붙을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최선은 어떻게든 중립을 지키는 거고 만약 참전을 해야 한다면 이기는 쪽에 붙는 게 차선이었죠. 고위층인 파샤들은 붙어야 한다면 지리상으로 멀어서 오스만의 영토를 건드린 적도 없고 떠오르는 강국인 독일에 붙자라는 의견을 냈는데, 특히나 친독 세력이었던 전쟁부 장관 엔베르 파샤가 이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중립이냐 참전이냐를 고민하고 있을 때 처칠의 주도로 영국에서 건조 중이던 오스만 제국의 전함 술탄 오스만 1세와 레샤디에를 강제로 징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전쟁을 직감한 영국이 오스만의 참전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주장과 오스만이 독일과 비밀 동맹을 맺었다라는 정보를 얻은 처칠이 나름의 예방 조치를 했다라는 주장이 갈리는데, 최근에는 비밀 동맹이었다는 주장이 좀 더 지배적이긴 해요. 오스만의 참전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건 너네들 우리 쪽에 안 붙으면 이거 배 안 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압박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미 배를 다 뺏어놓고 압박을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영국이 양아치라서 이런 식으로 영국 내에서 건조 중이던 배를 강제로 징발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오스만한테만 이런 것도 아니야. 정확한 원인은 영국이 양아치기 때문에가 맞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였든 오스만이 뭔가 결정을 하기도 전에 영국이 먼저 나서서 전함을 몰수했다라는 사실은 처칠의 의도대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스만을 참전시키게 합니다. 영국은 배 두 척을 강제로 징발하면서 나름의 사과의 의미라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매일 1000파운드씩 지불하겠다라고 제의를 했지만, 술탄 오스만 1세 한 척만 해도 거의 300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 오스만의 빈정은 상할 대로 상했고, 이 틈에 독일이 영국의 전함 먹튀 사건으로 반영 여론을 조장하고 순양전함 괴벤과 경순양함 브레슬라우 두 척을 승조원까지 세트로 싹 다 묶어서 오스만한테 넘겨주겠다라고 꼬드겼어요. 이 괴벤이랑 브레슬라우는 원래 이 독일에 있다가 작전 때문에 나왔는데 전쟁이 터져버려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지중해에 이미 나가 있어서 갑자기 발이 묶여버린 배 두 척을 오스만에 넘기면서 점수 좀 따보겠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미 나와서 발 묶여서 돌아올 수도 없는 배니까 그냥 거기 있는 장군이랑 승조원까지 싹 다 세트로 묶어서 오스만에 넘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오스만 내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영국과 맺었던 협약도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이를 뒤집기 위해서 친독파 전쟁부 장관이자 삼두 파샤 중 한 명인 엔베르 파샤와 짜고 오스만 강제 참전 계획을 세웁니다. 넘겨받은 독일 전함 괴벤과 브레슬라우의 이름을 야부즈, 술탄 셀림과 미딜리로 바꾼 뒤에 1914년 10월 29일 독일의 군사고문이자 오스만의 해군 총사령관이었던 비렐름 수촌 제독이 정부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함대를 끌고 나가서 흑해 연안에 있던 러시아 군항을 기습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하고 공격하자 러시아 함대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지중해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고립이 되었고, 러시아는 11월 1일 곧바로 오스만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오스만 정부가 회의에서 뭘 결정을 해보기도 전에 갑자기 선전포고 받고 강제로 공식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어 전선은 중동까지 확대됩니다. 이후 영국은 봉쇄된 다르다넬스 해협에 고립된 러시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르다넬스로 향하게 되는데 선택지가 세 가지였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갈 것이냐. 첫 번째는 북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발트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흑해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였는데 첫 번째인 북해는 파도가 너무 거칠고 겨울에는 바다가 얼기 때문에 제외됐고 발트해는 해협이 너무 좁고 이미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은 흑해를 통해 들어가서 길목을 막고 있던 오스만을 부숴버리고 이스탄불까지 진격해서 점령하겠다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작전은 간단합니다. 우선 육상포 최대 사정권 밖에서 다르다넬스 해협 입구의 모든 방어진지를 파괴하고 해협의 가장 좁은 부분까지 들어가서 소해정으로 기뢰를 제거하고 방어진지를 제압을 한 다음 쭉 통과해서 마르마라 해까지 진입해서 이스탄불을 뚫는 작전입니다. 그냥 가는 길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수고 이스탄불까지 진격하겠다라는 작전이에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죠. 처음 맞기 전까지는. 자,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폭 약 1km 정도의 다르다넬스 해협 양쪽에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던 오스만의 해안대포와 요새들을 한포 사격으로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육지의 병력이 상륙해서 잔존 세력 밀고 방어진지 점령하면서 쭉쭉쭉쭉 밀고 가야 됐는데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육군이 투입이 되어야만 했죠. 근데 육군이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하면서 투입 가능한 육군의 수가 많지 않다라는 이유로 육군이 작전 투입을 꺼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밀어붙이던 해군 최강국인 영국 해군 장관 처칠은 아예 그냥 육군의 참여를 거부하고 모두의 반대를 물리친 채 해군 단독 작전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다구리를 제대로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동안 땅 따먹기 하면서 해군 최강국으로 한 포 그냥 몇 방만 밖에서 쏘면 아프리카랑 아시아 막 전부 다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근거는 있는 오만인 거예요. 그렇게 1915년 2월 17일 영국의 정찰용 항공기가 다르다넬스 해협을 정찰했고 2일 뒤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갈리폴리 해안에 장거리 포격으로 집중 사격을 시작하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당시 오스만군은 영국 정찰기를 보고 전투를 예감해서 포격 사정거리 밖으로 후퇴한 뒤에 응전을 시작했는데 오스만군 입장에서는 제대로 훈련도 못 받은 보병대가 물 위에서 막 움직이는 함선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연합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각도 열심히 조절해서 쏘면 파도 치고 각도 다 틀어지고 움직이는 바다 위에서 사정거리 밖에 오스만 포병대를 맞출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게 둘 사이에 유의미한 포격도 거의 없이 3주를 그렇게 장거리 포격만 하다가 영국 통신대가 오스만군의 통신을 감청을 하다가 탄약이 고갈돼 간다. 이대로는 방어할 수가 없으니 빨리 탄약을 보내라! 라는 무전을 한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었는지 총공세를 계획해요. 사실 오스만군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바로 빈사상태의 환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늘 군사와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병사도 없고 군함도 없고 무기도 없으니까 이제 다 독일에서 들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오스만 병사들이 말도 안 통하고 국적도 다른 독일 장군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던 데다가 무기도 원래 거래하던 영국제 소총이랑 독일제 소총을 구분 없이 막 썼기 때문에 총알이 호환되지 않아서 탄약도 종류별로 챙겨야 했고 해안에서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오스만 특유의 그 거대한 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탄 하나에 막 100kg, 200kg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죄다 수레에 실어서 본토에서 갈리폴리 반도까지 이걸 손수 날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마침 보급이 떨어져서 요청하는 걸 들은 연합군이 8월 18일 총공세를 계획했고 작전 당일 갈리폴리 해안에 접근을 하면서 계속해서 포격을 했는데 뭐야? 이상하게 그동안 응전을 하던 오스만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물자가 부족하니까 그냥 해안에 포놓고 도망쳤구만 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해안 가까이까지 밀고 들어와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오스만군의 포격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때 원인을 알 수 없는데 14시경 오스만의 모든 통신이 두절됐고 명령을 하달받지 못한 오스만군이 포격을 잠시 멈추니까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연합군이 밀고 들어왔던 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통신이 연결돼서 사격 명령을 받자마자 오스만군이 멈췄던 포격을 일제히 퍼붓기 시작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자, 어쨌든 안심하고 밀고 들어오던 연합군은 당황해서 쏟아지는 포격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급하게 방향을 확 전환을 했는데 문제는 기뢰를 계산을 못한 거예요. 영국군이랑 프랑스군의 전함이 나란히 침몰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하러 오던 다른 전함이 함께 기뢰에 부딪혀 침몰을 하면서 18척의 1성급 전함 중에 3척이 침몰하고 3척이 대파당하면서 연합군은 전력의 3분의 1을 순식간에 잃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처칠이 책임을 지고 해군 장관직을 사임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군 단독 작전이 실패하게 되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부 프랑스 육군을 모아서 78,000명의 지중해 원정군을 꾸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 작전으로 돌아간 거야. 특히 이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은 안작군이라고 불러요. 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작군이 이때 창설이 돼서 6.25에도 오고 막 엄청 여기저기 활약해요. 근데 이때 만들어졌어. 자, 이렇게 해군만으로는 갈리폴리 점령이 힘드니까 아예 상륙을 해서 우선 해안포대를 섬멸하고 밀고 올라가자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계획을 연합군만 세우지는 않죠. 오스만 측에서는 한 번 실패한 갈리폴리로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 갈리폴리를 포기하고 지중해 본토로 들어올지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오스만군의 중령 무스타파 케말이 연합군이 한 번 더 갈리폴리로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다르다넬스 해협 일대에 85,000명의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접근로와 평지에 철조망과 지뢰를 설치해 둡니다. 그리고 드디어 1915년 4월 25일 지중해 원정군의 상륙작전이 시작됐는데 영국 육군은 헬레스 고제 5개의 부대로 나뉘어서 상륙했고 안작군은 양동작전을 위해서 갈리폴리 반도의 서쪽, 위쪽인 안작 해변에 상륙하게 됩니다. 안작군의 이름을 따서 안작 해변이에요, 지금은. 문제는 오스만군이 이미 갈리폴리에 방어할 병력을 집중시켜 놨던 데다가 상륙한 영국군에게 맞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국군에게 내려진 명령은 헬레스 고제 S, V, W, X, Y 이 5개의 포인트로 나뉘어서 상륙을 한 뒤 교두보를 확보하라 까지가 명령인 거예요. 근데 오스만이 방어병력을 모든 곳에 배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병력이 집중된 데에서는 영국군이 상륙하자마자 막 기관총이랑 소총 사격 등 견제 사격에 고스란히 노출돼서 사상자가 나왔고 전함에선 이걸 보고 준비된 병력을 계속 축차 투입을 하니까 피해가 더 컸는데 반면 방어병력이 많지 않았던 곳에서는 해안가에 딱 상륙을 해서 교두보를 확보를 한 뒤에 멀뚱멀뚱 다음 명령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명령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곳까지니까 그 다음은 명령이 없네? 자, 그리고 특히나 이때 상륙하는 방법이 진짜 골 때리는데 탈출용 고무보트 같은 거 있죠. 그 노 저어서 가는 거. 그런 걸로 열심히 노 저어서 해안가에 딱 도착하면 한 명이 탁 내려서 보트에 탄 전원이 전부 내릴 때까지 줄을 잡고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돼. 왜냐면 배가 움직이면 내리다가 빠질 수도 있잖아. 근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총이 졌잖아. 그러니까 한 명은 배를 거기서 계속 잡고 있고 그 나머지 내리는 병력은 두 손으로 총을 들고 와 하면서 물살을 헤치면서 더디게 접근하고 있으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오스만군이 기관총을 다다다다다다다닥 쏘는 겁니다. 그렇게 오스만군은 고지대에서 차례차례 내리는 영국군에게 기관총을 난사했기 때문에 처음 하선한 200명의 군인 중 살아남은 인원은 21명에 불과했고 다른 곳에서도 마을 초입에 도달한 병사는 1000명이 가기 시작해서 300명밖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자, 이후에도 영국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연이어서 병력을 상륙시켰고 오스만군 역시 계속 방어병력을 증원한 결과 연합군은 3km 이상 진격하지 못한 채 하루 평균 1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월 25일 영국이 헬레스 고제에 도착하던 그날 동시에 안작 해변에 내린 안작군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래 상륙하려고 했던 곳에서 조류에 떠밀려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상륙을 하게 됐는데 도착한 안작 해변이 해안선 자체는 되게 길어요. 근데 모래사장이 없어. 그래서 배에서 딱 내리잖아? 그럼 이제 기어 올라가야 돼요. 기어 올라가면 이제 눈앞에 스핑크스 고지라고 절벽이 이렇게 있어. 당연히 여기에도 오스만 군대가 기관총과 박격포 등을 배치해 두었고 안작군은 상륙 첫날부터 큰 교전도 없이 2,000명이 사망한 채 해안가에 발이 묶였는데 더 큰 사망자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오스만 군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보급이죠.
안작군이 보트 열심히 타가지고 노저어서 해안가에 도착한 다음 땅에 막 기어 올라가고 있으면 오스만군이 사격을 막 하면서 방어를 하죠. 근데 기관총이 어때요? 기관총이 총알 다다다다다다닥 쏘잖아. 근데 이제 야 총알 했는데 총알이 없는 거야. 야 올라온다! 얘들아 올라오는데! 총알이 없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환장 상륙 작전인 거죠. 자, 그러나 축차 투입된 안작군이 꾸준히 고지를 기어오르자 오스만군이 총알이 없으니까 이제 도망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휘하던 무스타파 케말이 우리는 이곳에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총알이 없으니까 그냥 장검을 들고 돌격을 해요. 이때 57연대 하나만 끌고 고지 방어에 나서면서 백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 연대원들 중에 생존자 단 한 명도 없이 전원이 전사하고 이후 오스만에서는 57연대가 명예부대가 돼서 영구결번이 됩니다. 57연대 아예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 자, 이렇게 오스만군이 죽자고 덤벼드니까 안작군은 기세에 눌려서 더 이상의 진격을 포기했고 오스만군은 꿋꿋하게 고지를 방어합니다. 이렇게 헬레스 곶과 안작 해변 모두 교착 상태에 들어가자 4월 30일 이번에는 오스만군이 상륙한 원정군을 한 번에 밀어버리기로 계획하고 역습을 시도했으나 원정군이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치고 버팁니다. 생각해봐요. 밀리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기관총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자 오스만군이 이번엔 하루에 100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후 며칠간은 간헐적으로 전투가 벌어지다가 오스만군은 5월 19일 2차 역습을 계획하고 상륙한 연합군 부대를 섬멸하기 위해서 4만 2천여 명이 공격 대기지점에 집합을 했는데 하필이면 작전 시행 전날 영국군 항공기가 정찰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오스만군은 이미 기습을 위해서 포병 지원도 없이 총과 수통만 들고 몇 발 총알도 못 챙기고 떨렁 그냥 맨몸만 들고 돌격을 했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던 안작군에게 오히려 털려서 오스만 측의 피해는 13,000여 명의 전사상자가 난 데에 비해서 안작군은 160명 사망, 468명 부상으로 오스만군이 대파당합니다. 자, 이렇게 양측의 피해가 커지자 몇 달간은 소강 상태가 이어졌고 이어서 8월 6일 영국은 안작 해변 약 15km 정도 떨어진 북쪽 수블라만에 병력을 상륙을 시켜서 이미 상륙해 있던 안작군과 함께 오스만군을 위아래로 공격해서 고립시키자라는 계획을 짜고 병력을 수블라만에 상륙시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보급선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고 들어온 데다가 수블라만은 평야 지역이라 은폐엄폐를 할 데가 없어요. 오스만군은 이미 참호하고 대포 다 배치해서 포격 위치까지 다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연합군은 포탄을 뚫고 이 1km의 평야지대를 맨몸으로 냅다 그냥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블라만이 그냥 데스필드가 돼서 수많은 사상자를 냅니다. 한편 아래에서 오스만군을 압박해야 하는 안작군은 능선을 타고 쭉 쓸면서 올라가자는 계획을 세웠으나 절벽과 계곡이 너무 많은 지역이라 혼전양상이 돼서 양쪽 모두 막 서로 고지를 뺏고 뺏기고 차지했다가 또 뺏기는 등 피해가 컸고 2주 만에 연합군을 격퇴시켜서 연합군은 완전한 방어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2개월간을 고립되어서 소모전만 펼치니까 영국 측에선 이제 슬슬 철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여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국 의회에서 철수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오스만군이랑 연합군이랑 이제 서로 아무런 목표도 이루지를 못하고 상륙하고 10개월 동안 7km 내외에서 14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11월이 넘어가면서 겨울이 되어 상륙한 부대가 추위와 배고픔에 견딜 수 없게 되자 전쟁부 장관 허버트 키치너가 철수를 승인하면서 갈리폴리 전투는 공식적으로 끝나게 됐는데 특이한 건 연합군이 모두 철수하는 동안 오스만군이 공격을 하지 않아서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철수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오스만군이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양할 텐데 연합군에서 신중을 기해서 밤에만 진짜 조용하게 전부 다 타르칠해가지고 진짜 조용하게 철수를 시도하기도 했고 남은 물자를 이용해서 곳곳에다 함정을 다 설치해 놓은 덕분에 오스만군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1915년 4월 25일 시작된 갈리폴리 전투는 1916년 1월 9일 양측 모두 사상자 25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고 오스만 제국의 승리로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전쟁사 중 최악의 삽질 전투로 꼽히는 갈리폴리 전투를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최악의 전투를 한번 알아볼 건데 오늘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